반갑습니다. 진재영 농사입니다. 7기 드림 청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2020년 노동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잘 들을 준비 되셨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2020 필수 노동법. 네, 꼭 알아야 할 2020년 필수 노동법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노동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원이 근로자가 몇 명인지 먼저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 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노동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상시 근로자 수와 노동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자, 화면을 보면 자, 상시 4인 이하입니다. 5인이 아니고 근로자가 4인까지인 경우입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는 노동법들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자, 해고 예고가 뭔지 아세요? 해고를 할 때 미리 알리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30일 전에. 자, 30일 전에 꼭 알려야 하고 이게 몇 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요? 4인 이하, 즉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죠? 산재 기간 및 출산 휴가 기간, 그리고 그 후 30일까지는 절대 뭘 시킬 수 없습니까? 해고를 할 수 없어요. 이게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육아휴직과 산전 후 휴가가 나옵니다. 이것도 몇 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그렇죠. 4인 이하, 1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5인 이상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단 한 명이라도 근무하는 사업장에 육아휴직, 산전 후 휴가는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주휴일 아시죠? 그리고 5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근로자의 날이죠. 자, 이날도 1인 이상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 최저임금, 휴게시간, 마지막 퇴직금. 자, 이 외에도 적용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주요한 조항만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자, 이것들이 적용된다고요? 적용이 안 된다고요? 뭐라고요? 적용이 됩니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자, 여러분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뭐가 있는지를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뭐라고요? 미적용, 적용이 되지 않는 노동법 조항들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네. 자,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해고를 해버리면 무슨 해고죠? 부당해고예요. 그래서 이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다툴 수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몇 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됩니까? 5인 이상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직원이 5명이 안 되면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해도 근로자는 그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기를 못하게 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안타깝죠. 자, 현재 우리 법은 적용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해고할 때 여러분 뭘로 통지해야 되죠?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해야 돼요.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조항도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이에요. 그 다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해고가 되면 노동자는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잘 알고 계시죠?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때 가산임금이 붙게 되죠? 몇 퍼센트가 붙게 됩니까? 50%가 붙게 되죠. 이것도 몇 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 근로시간 연장 근로 제한, 그리고 연차휴가 생리휴가 아시죠? 자, 이것도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됩니다. 자, 그다음 보실 거 뭡니까? 휴업수당.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했었어요. 아시죠? 자, 그때 휴업을 하게 되죠. 휴업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뭘 줘야 할까요? 휴업수당을 줘야 됩니다.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주죠? 평균 임금의 70%를 주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임금의 70%는 줘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휴업수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은 상담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여기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휴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가. 저는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받을 수 있죠. 그게 휴업수당입니다. 그런데 이 휴업수당은 몇 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작은 업체에서 근무하는 자영업체 같은 데서 근무하는 분들이 5인 미만 업체다 보니까 휴업수당을 못 받아요. 안타깝죠. 네. 자, 그다음 주 52시간 제도. 또 나중에 볼 건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화로, 즉 유급휴일로 바뀌죠. 이것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노동법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5인 미만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이 사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노동법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노동법과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물론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면서 질문하기 어려우시겠죠. 네, 나중에 전화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직원이 5명이 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의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 이때 임금은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얼마를 지급해야 될까요? 자, 일당 10만 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다. 근로의자의 날에 일을 했는데 소속된 회사가 직원이 3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일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번 10만 원, 2번 15만 원, 3번 20만 원, 4번 25만 원. 자, 얼마일까요? 얼마요? 1번 10만 원. 네. 자, 이 동영상을 보시고 맞추신 분은 아마 드림 청년 우리 매니저님들께서 선물을 갖다 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지금 즉시 갖다 드릴 겁니다. 자, 얼마일까요? 20만 원. 답이 나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5인 사업장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럼 5인 사업장에서는 얼마일까요? 5인 이상이요? 네. 250원. 그럼 얼마죠? 일당 10만 원이다. 25만. 그렇죠. 25만 원이 되죠. 자, 그 차이를 아시겠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핵심은 뭐냐? 여러분, 근로의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까? 무급휴일입니까? 유급휴일이죠. 바로 유급이에요. 유급인데 지금 여기는 몇 인 사업장이라고 그랬죠? 그 4인 사업장입니다. 자, 우리가 휴일날 근로하면 몇 퍼센트를 원래 더 줘야 됩니까? 50% 가산금을 줘야 되죠. 근데 4인 이하 사업장 가산수당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 당일 근로한 수당 100%에다가 근로의자의 날이 유급이죠. 유급이기 때문에 유급에 대한 수당 100%, 그리고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계 얼마를? 200%를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다 뭘 더 줘야 되죠? 그렇죠. 가산수당 50%를 더 줘야 합니다. 그래서 250
퍼센트를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인 이상과 5인 미만 차이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표가 보이시죠? 이 표를 보시고 다시 한번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주 차이가 큽니다. 자, 보시면 기준이 5인 이상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5인 이상 사업장 어때요? 거의 모든 중요한 노동법 조항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4인 이하는 어때요? 자, 부당해고 제기 못하죠? 가산수당 적용 안 되죠? 주 40시간제 적용 안 되죠? 연차휴가도 적용 안 되죠? 생리휴가도 적용 안 되죠? 그렇죠? 대다수 중요한 노동법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 상시 5인을 우리가 기준으로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럼 이 상시 5명이 갖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시 5명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여러분? 항상 5명 이상이 근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런 사업장들이 많아요. 6명, 4명, 5명, 3명, 7명 매일매일 달라지는 곳들이 있어요. 또 격일제, 교대제, 또 어떤 날 알바가 더 많고 항상 5명이 아닌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은 그러면 우리가 5인으로 봐야 되느냐 4인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정규직으로만 숫자를 판단해요. 어떤가요? 아닙니다. 알바, 일용직, 임시직, 시간제, 심지어 불법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자 숫자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포함이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에서 근무하는데 이 카페는 나만 직원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일가 친척들이에요. 사장님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장님이 계시고 사장님의 처남, 사장님의 장모님, 사장님의 남동생, 사장님의 여동생, 그리고 나. 직원은 5명인데 순수한 직원은 몇 명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카페는 1인 사업장인가요? 근로자 1인 사업장입니까? 5인 사업장입니까? 헷갈리시죠? 어떤가요? 5인으로 봐야 됩니까? 그런가요? 자, 궁금하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인 사업장이 됩니다. 자, 그게 뭐예요?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흔하게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혼자밖에 없다. 나머지는 우리 가족이고 친척이니까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 수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자, 대신 파견 근로자나 용역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원칙을 잘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사업주들이 어떤 실수를 범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4대 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만 포함을 시켜요. 자, 이 식당에 갔더니 직원이 10명인데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에 2분은 4대 보험이 들어가 있고요. 8분이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 식당은 몇인 사업장입니까? 10인이죠. 이해되시죠? 자, 4대 보험 가입 여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정규직만 포함시킨다. 아닙니다. 그 다음, 알바나 파트타임은 제외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불법 체류자도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뭐죠?
자, 이 사람은 상무, 이 사람은 전무, 이 사람은 이사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켜버리는데, 자, 상무든 전무든 이사든 간에 실제로 일하는 분이면 노동자로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친인척도 근로자 수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또 궁금하신 점 있나요? 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뭔가 어려운 게 좀 나오네요. 글자 크기가 컸다가 여러분 갑자기 글자 크기가 좀 줄어들었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자,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저희는 그러면 저희 사업장은 몇 명, 직원 몇인 사업장인가요?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딱 10명이면 10인인지 알겠죠. 근데 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몇인 사업장입니까? 5인인가요? 4인인가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쉽습니다. 상시 고용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분자가 뭔가요? 뭘로 나눠주고 있죠? 아주 쉬워요. 자, 보시면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 고용한 근로자 총 인원수를 뭘로 나눠줍니까? 실제 가동 일수로 나눠주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에 한 달간 투입된 모든 인원이 있죠. 이 근로자 수를 다 더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휴일이나 휴무일을 빼고 실제 가동한 날이 있죠. 실제 근로한 날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상시 근로자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분자로 나와 있는 근로자 수, 연인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먼저 볼게요. 자, 연인원이란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인원은 휴직자도 여러분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날 비번일인 분이 있죠. 이분들도 포함시켜야 돼요. 이분들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특정 일에 실제로 근무한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격일제의 경우에는 비번일에 근로하지 않은 인원도 포함을 시킵니다. 자, 교대제의 경우에 교대 근무자 전원을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휴직 중인자도 포함을 시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육아휴직자.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실수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실제 나와서 출근하고 근무한 사람으로만 숫자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류가 생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동일수로 나눠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가동일수는 뭐냐? 실제 근로한 날이 아니고 실제 근로한 날입니다. 휴일이나 휴무한 날을 제외한 날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날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매일 5명.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여러분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매일 5명씩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11일부터 28일까지 주간에 3명, 그리고 야간에 1명, 그리고 29일과 30일 날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6월 한 달간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일까요? 자,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트와 펜을 다 꺼내셨죠? 여기 답이 다 나와 있네요. 자, 답을 가리시고 한번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며칠입니까? 10일간이죠? 10일간 몇 명이에요? 5명이 투입됩니다. 자, 그래서 11 곱하기 5명. 그 다음 11일부터 28일까지 총 며칠입니까? 18일간 몇 명이 투입됐죠? 주간 셋, 야간 1명. 자, 주야가 지금 교대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교대제의 경우에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럼 4명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18 곱하기 4명. 그럼 총 몇 명이에요? 122명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가동일수가 또 나와야 되겠죠? 자, 6월 한 달이 30일이죠? 여기에 지금 쉬는 날이 며칠이었습니까? 딱 이틀입니다. 그래서 30에서 2일을 빼니까 며칠이었어요? 28일. 자, 그러면 122명을 가동일수 며칠? 28로 나눴습니다. 했더니 며칠이에요? 4.35명. 그럼 여러분 4.35명은 4인입니까? 5인입니까? 4인인가요? 5인인가요? 여러분 사람의 0.35분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팔 하나, 다리 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럼 만약 계산했더니 4.95명이에요. 이거 4인 사업장입니까? 5인 사업장입니까? 네? 팔 하나만 없어요? 자, 4.95명이다. 몇 인 사업장입니까? 고민이죠. 그럼 정말 운 없는 노동자는 4.99명. 사업주는 우리는 4.99명이다. 우리는 5인 미만이다. 그럴까요? 절사 그래요? 절상. 사람을 절상할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위해 자, 법이 또 보완책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조금 전에 4.35명이었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었어요. 그런데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헷갈릴 텐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근로자 수를 파악할 때 5인 미만인 날이 전체의 절반이 안 되는 경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우리가 연인원수를 계산해 봤더니 뭐예요? 5인이 안 됐었죠.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한 25일 동안 5인 된 날과 안 된 날이 있겠죠. 근데 5인이 안 된 날이 어땠다고요? 절반이 안 된 거예요. 이때는 몇 인 사업장으로? 5인 이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말이 헷갈리신가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날짜별로 따져봤더니 5인이 넘는 날과 5인이 안 되는 날이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섞여 있는데 5인이 안 된 날이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5인이 넘는 날이 절반이 넘는 거예요. 그때는 5인 이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또 보겠어요. 자, 아까 계산을 했더니 5.35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5인 이상 사업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인 날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버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봐버립니다. 자, 정리되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면 안 되냐면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했더니 5인이 넘어버렸다. 그래서 무조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뭘 봐야 된다? 매일매일 따져봐서 5인 미만이 절반이 넘느냐, 절반 이상이냐, 부족하냐, 그걸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조금 아파지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 호흡을 한 번씩 하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심호흡 한번 하세요.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이제 사례를 한번 또 들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연차입니다. 연차와 근로자 수.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연차 휴가는 몇 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죠? 5인 이상입니까? 5인 미만입니까? 5인 이상이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적으로 연차 휴가는 적용이 됩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년 동안 계속해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이런 질문들을 해요. 뭐냐면 1년 12달 중에 5월달 5인 이상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런 경우 우리가 1년 후에 15개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매니저님들한테 물어봐요. 자, 매니저님들 뭐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까? 12달 중에 한 달이 5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5개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헷갈리시죠? 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드림 청년, 소속 청년 분들 어때요? 자, 여러분이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1년 12달 중에 11개월만 5인 이상이고 한 달이 5인이 안 돼 버려요. 그럼 1년 후에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가요? 뭐라고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12개월을 다 5인 이상이 되어야 연차 휴가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것과 별개로 1년이 아직 안 된 신입사원이 한 달간 개근하면 몇 개의 휴가가 발생하죠? 1개 연차 휴가가 발생하죠. 자, 이때도 그러면 1년 12달 전부 다 5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그 달 5인 이상이기만 하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1년 12달 중에 11달은 5인 미만이고 3월달 한 달만 5인 이상입니다. 그럼 3월달에는 연차 휴가 1개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두 가지 구분되신가요?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들의 경우에 매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개가 발생해요. 네. 자, 그래서 연차 휴가와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 봤습니다. 네, 여러분 3분만 더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소속된 회사에 격일제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가 있다. 자, 이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전부 다 포함을 시킵니다. 전부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소속된 이 법인은 지사가 3개나 있습니다. 또는 지점이 3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데 지점이 각각 이 A 지점은 3개, B 지점은 3인, B 지점은 2인, C 지점은 직원이 3인입니다. 전체는 몇 인이에요? 8인인데 각각 5인이 안 됩니다. 이때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까? 궁금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5인 이상이 되어버리면 적용되는 게 노동법 조항이 아주 많아져 버리죠. 그래서 5인 이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근로자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죠. 자, 이때를 우리는 뭘 갖고 판단해야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장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 경영이 되고 있다면 어때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버립니다. 그럼 하나의 법인이지만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사업장이 5인 미만이 돼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리되어 있지만 재무회계, 인사 노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서 경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네. 자, 조금은 어렵지만 여러분 이 정도 원칙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노동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잘 쉬셨어요? 네.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이제 근로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뭘 작성하셨죠?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죠? 네. 그리고 한 부씩 교부 받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우리 이 부분 여러분이 조금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뭘로 작성을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서면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한부를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알바든 일용직이든 다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근로계약서는 여러분 아마 보셨을 텐데 이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표준 서식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 표준 서식은 자, 약 한 페이지짜리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모든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 이 서식을 활용해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 혹시 자료가 제공되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기 바라고, 자,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으면 사업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미체결 시에는 사업주가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수당들의 내역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이러한 수당들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버립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임금을 다시 또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휴수당을 다시 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 수습기간을 둘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수습기간 몇 개월을 둔다라고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겠는데 여러분 해고를 할 때 며칠 전에 통보를 해야 되죠?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안 된 수습 근로자는 해고 예고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꼭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신가요? 작년 최저 시급이 얼마 있었죠? 그렇죠. 8,35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8,590원입니다. 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급여로 환산하면 얼마이죠? 어떻게 잘하시네요. 네. 자, 그래서 시급 또는 월 급여 이 금액에서 10원만 부족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처벌 형량이 아주 높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벌금을 2번 받는 거 아닙니다. 이건 오타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9년 작년이었죠. 그게 뭐였냐면, 자, 원래 여러분 상여금이나 식대나 교통비와 같은 이런 복리후생비는 원래 최저임금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여금과 식대나 이런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합산이 되도록 법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매월 받아야 합니다. 자, 내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상여금을 받고 있는데 상여금이 설이나 추석 또는 일사분기별로만 받는다면
그러한 상여금이나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매월 받아야 해요. 그래서 매월 상여금으로 일정액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여금은 최저임금으로 합산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올해입니다. 2020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아까 얼마 있었죠? 약 179만 원. 그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상여금 액수만큼은 최저임금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식대나 복리후생비는 5% 초과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인지를 볼게요. 자, 올해입니다. 올해 매월 지급받는 상여금이다. 자, 이 상여금이 최저임금의 20% 금액, 그럼 얼마냐면 약 36만 원쯤이 됩니다. 이 돈을 초과하는 액수는 최저임금으로 인정이 되어버려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월 나는 상여금으로 5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약 얼마 정도가 최저임금으로 인정이 됩니까? 14만 938. 그렇죠. 50만 원 내서 이 금액을 제외한 만큼은 최저임금으로 인정을 해줘버려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본급을 179만 원을 미달해서 주더라도 상여금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여금 액수만큼 기본급으로 인정을 해줘버리기 때문에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는 겁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될 당시에 노동자들은 반대를 했었죠. 자, 그 다음 식대나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다 합산을 해서 5%를 초과하는 금액 약 9만 원입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매월 받아요. 합하면 얼마죠? 20만 원이죠. 그럼 20만 원에서 약 9만 원을 빼면 11만 원 정도가 기본급으로 인정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법이 개정이 됐고요. 자, 점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그 범위가 인정해주는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다가 2024년 어떻게 되죠? 100% 다 인정이 되어버립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기존의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지급했다고 한다면 그 돈으로 기본급으로 다 합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 나중에 실제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법 개정된 법은 그다지 반길 만한 내용이 아니죠. 자, 여기까지 최저임금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일주 최대 몇 시간으로 변경이 됐죠? 52시간. 그렇죠.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주 52시간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개요를 보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했고요. 7일간 연장 근로, 휴일 근로를 다 더해서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일에다가 추가 12시간까지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52시간을 넘어버리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로 어떻게 해요? 시행 시기를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50인 이상 사업장. 올해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광주의 대다수 사업장은 몇 인이죠? 50인 미만이 대다수겠죠. 그래서 50인 미만 그리고 5인 이상부터는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5인 미만 업체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5인 이상 업종에만 적용이 됩니다. 업체에만. 네. 자, 이게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근로시간이 실제로 현장에서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 68시간까지도 여러분 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주 40시간에다가 연장 12시간, 그리고 토요일과 휴일, 일요일이죠. 토요일과 일요일 합해서 28, 16, 16시간. 이렇게 더했더니 68시간 일을 한 거예요. 매우 장시간이죠. 자,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된 거죠.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걸로. 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50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가 됩니다. 자, 대신 30인 미만 사업장들은 우리 당장 52시간 해버리면 우리 너무 어렵다. 그래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을 뒀어요. 자, 그게 뭐냐면 2021년부터 2022년 연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제도의 적용을 유예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반드시 뭐예요? 요건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합의 내용은 그 사유와 기간, 그리고 적용받을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나요? 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시간 외, 그렇죠, 근로라고 합니다. 시간의 근로. 그래서 시간의 근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여러분 몇 %의 가산임금을 더 줘야 되죠? 그렇죠. 중요한 거. 몇 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그렇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5인 미만 업체에서는 가산임금이 적용이 되질 않아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연장 근로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자, 연장 근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일일 8시간을 넘어도 연장 근로. 두 번째, 일주 40시간을 넘어도 연장 근로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한 주에 40시간만 넘으면 연장 근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자, 월, 화, 수, 목 4일만 일합니다. 4일만. 근데 매일 10시간씩 일을 해요. 그럼 총 몇 시간입니까? 40시간이죠. 연장 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월, 화, 수, 목 8시간, 10시간씩 4일 일하면 40시간이죠. 연장 근로가 있나요? 없나요? 2시간씩.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자, 연장 근로는 일주 40시간이 넘어도 연장 근로이고 40시간이 넘지 않더라도 하루에 8시간을 넘으면 연장 근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셨죠? 하루에 10시간을 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초과입니까? 2시간 초과이죠. 한 주에 40시간 넘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2시간 초과분은 연장 근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단시간 근로자예요. 파트타임. 자,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2일
5시간만 일하기로 했어요. 또는 7시간만 일하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 일일 법정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8시간. 8시간이죠. 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다 8시간씩 하는데 드림 청년인 저는 하루 7시간만 일해요. 자,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입니까? 아닙니까? 단시간 근로자죠. 다른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기 때문에 나는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7시간만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1시간 더 한 거예요. 그럼 총 몇 시간입니까? 8시간. 자, 1시간이 초과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 1시간 1.5배, 50%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어요? 8시간 안 넘었는데? 7시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법정 시간을 안 넘었지만 그 이내라도 원래 내가 일하기로 한 시간 뭡니까?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 버리면 붙게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많은 사업주들도 이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걸 지급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노동부에 진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야간 근로입니다. 야간 근로는 뭐죠? 네? 그렇죠. 밤에. 밤에 언제요? 해 떨어지면? 10시부터예요. 그렇죠. 밤 10시부터 그 다음 새벽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 근로라고 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뭘 줘야 되죠? 50% 가산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갑니다. 야간 근로하고 연장 근로가 또 중복이 돼버린다. 그러면 50% 중복해 줘야 되나요? 50% 가산을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어떠죠? 아니죠. 중복해서 줘야 됩니다. 네. 사장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번만 주면 된다. 50%를. 안 됩니다. 야간과 휴일, 야간과 연장이 중복돼 버리면 50%도 가산 중복이 돼야 됩니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이게 좀 바뀌었는데요.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 근로입니다. 휴일 근로는 뭐죠? 휴일날 근무하는 걸 휴일 근로라고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요일이 휴일인데 그날 일을 했다거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일을 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휴일 근로가 되는 겁니다. 자, 휴일 근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일요일 날 휴일인데 일을 했다. 딱 8시간만 했어요. 그러면 임금의 몇 퍼센트를 주면 됩니까? 그렇죠. 150%만 더 주면 됩니다. 50%만 더 주면 돼요. 근데 내가 일요일 날, 휴일인 일요일 날 예를 들어서 12시간을 일했다. 이때는 어떻게 줘야 될까요? 자, 먼저 8시간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200%를 줘야 됩니다. 자, 그게 이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8시간 이내까지는 50%를 더 추가해 주고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더 줘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시원하게 정리되셨죠? 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연장근로 야간이 중복됐다. 자, 연장 50%, 야간에 대한 50% 중복해서 주셔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빨리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내용이 많아서 어때요? 너무 빠르지 않죠? 네, 괜찮습니다. 네. 아주 반응들이 좋으십니다. 네. 자, 이번 주제는 휴일에 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만 봐도 너무 좋죠? 네. 휴일이 많으면 좋겠죠? 네. 우리가 매해 초가 되면 달력을 선물 받아요. 또는 다이어리를 삽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보시나요? 휴일. 빨간 날. 올해는 빨간 날이 얼마나 많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보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 대한민국 이런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2025년에 달력을 전부 다 빨간 글씨, 빨간색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365일 다 쉬는 겁니다. 적으세요? 네. 네. 자, 그래도 너무 많이 쉬기 힘들죠. 요즘 아이들 학교를 못 가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자, 이번엔 휴일에 대해서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일에 대한 궁금한 것 이 시간에 우리 다 해소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럼 휴일이 뭐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의 개념. 휴일이 뭘까요? 쉬는 날. 그렇죠. 노동자는? 그렇죠. 근로의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휴일이죠. 자, 그럼 휴일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휴일의 종류는 크게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첫 번째, 법정휴일입니다. 법정휴일은 뭘까요?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휴일입니다. 그래서 법정이에요. 법정 스님께서 만든 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으로 정해진 휴일입니다. 자, 이건 반드시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유급휴일입니다. 대표적인 유급휴일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주휴일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공휴일도 이제는 유급휴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기존에 이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약정휴일은 뭘까요? 약속으로 정한 겁니다. 누가? 그렇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약정휴일은 반드시 유급이거나 반드시 무급이 아니고 그것도 약속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주휴일에 대해서 보셨죠? 주휴일. 자,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에 뭘 줘야 됩니까? 그렇죠. 유급 주휴일을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휴일이죠. 그런데 이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 네. 어느새 답을 보셨군요. 그렇죠. 첫 번째 뭡니까? 개근하지 못한 자예요. 결근을 해버리면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한 주간 15시간을 일을 못한 사람은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까지? 14시간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토요일과 금요일날 일을 했는데 2, 7에 14, 14시간만 했다.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요일 8시간, 토요일 8시간, 2, 8에 16시간 했다. 그때는 주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1차 산업 종사 노동자라든지 그 다음 우리 아파트 경비원 같은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즉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자입니다. 현재 우리 노동법이 그래요. 자, 그래서 이분들은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모든 노동자들은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 나갑니다. 여러분, 퀴즈. 자, 화면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 맞추신 분들은 바로 또 매니저님들이 상품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맞추고 나서. 자, 주휴일은 몇 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까? 1번 1인 이상. 객관식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니까. 1번 1인 이상, 2번 5인 이상, 3번 10인 이상, 4번 11인 이상. 뭔가 11인이 땡기지 않습니까? 자, 몇 인이죠? 답은 몇 번? 2번 5인 이상. 땡입니다. 1번 몇 인? 그렇죠. 1인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5인 이상과 1인 이상 사업장 적용되는 규정이 항상 여러분 헷갈려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휴일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여러분 휴일은 아시겠죠?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이 있다. 그럼 여러분 휴무일은 뭐예요? 휴무일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는 뭘까요? 뭘까요? 뭐라고요? 휴일은? 무급휴일도 있잖아요. 약정휴일. 자, 일단은 여하튼 휴일은 투자고 휴무일은 세자라, 석자라 다르죠. 거기서부터 자, 둘 다 공통점 뭐예요? 그렇죠. 둘 다 공통점은 근로 의무가 없습니다. 자, 차이점은 뭐냐?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휴일은 법정 휴일이든 약정 휴일이든 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없는 날로 특정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우리가 그에 쉬면 되죠. 근데 휴무일은 이렇게 됩니다. 휴무일은 조금 더 특수하게 근로가 없는 날로 정해져요. 쉽게 해서 이런 날입니다. 자, 내일 광주에 여러분 폭우가 쏟아져요. 내일 광주에 유례 없는 태풍이 몰아닥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내일 쉬도록 합시다. 휴일입니까? 휴무일입니까? 그렇죠. 휴무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교대제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은 일을 하고 내일은 쉬는 날이에요. 내일은 그럼 휴일입니까? 휴무일입니까? 그걸 우리가 휴일로 정해놓지 않으면 일이 없는 날 휴무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휴무일은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교대제와 같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휴무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자, 휴무일은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급이죠. 원칙적으로 무급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 휴무일날 근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 이내에 연장 근로했다고 하면 이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요. 와,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아주 고급 수준의 노동법을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주 30시간을 일했습니다. 자, 근데 토요일 날 우리 회사는 휴무일로 토요일을 정하고 있어요. 휴일이 아닌. 근데 이 토요일 날 일을 한 겁니다. 8시간을. 총에서 몇 시간이에요? 38시간이죠. 자, 그럼 이 8시간은 그냥 100%를 줘야 됩니까? 50% 가산해서 150%를 줘야 되나요? 토요일이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만약 이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니고 휴일이었다고 한다면 50%가 붙게 돼요. 근데 휴무일이면 50%가 붙질 않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00%만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래서 간단히 다시 한번 우리가 토요일에 대해서 어떻게 토요일을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보고 두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을 휴일 또는 휴무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휴일은 또 유급과 무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휴무일도 유급과 무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휴일날 일을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휴일 근로가 됩니다. 50%가 붙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토요일이 유급 휴일로 설계할 때 가장 임금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일 때 임금이 가장 낮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토요일
토요일이 어떤 경우가 가장 좋겠어요? 유급휴일이 좋겠죠. 그러죠? 네. 자, 그래서 토요일은 이렇게 크게는 4가지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건 사업장에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요. 3번째 강의에서 다시 한번 쉬었다가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잘 쉬셨어요? 네. 이제 마지막 3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강의. 조금만 힘내시고요. 어때요? 지금까지 이해가 잘 되도록 쏙쏙 잘하고 있습니까?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3번째 강의 첫 번째 주제는 관공서 공휴일의 노동법상 휴일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 전에는 노동법 유급 휴일이 몇 가지였어요? 몇 가지였었죠? 단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주 휴일과 근로자의 날 2가지밖에 없었죠. 자, 그랬는데 이제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이 표 안에 있는 모든 관공서 공휴일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노동법의 휴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공휴일 뭔지 아시죠? 네, 공휴일 아시죠? 자, 그 다음 대체 공휴일도 아시죠? 이 모든 날들이 앞으로 노동법 휴일로 적용이 되는데 다만 시행 시기가 사업장 규모별로 약간씩 달라집니다. 자, 올해는 몇 인 이상? 300인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내년은 30인 이상. 2022년부터는 몇 인 이상?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돼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오죠. 5인 미만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5인 미만 업체에 누가 취업을 하려고 하겠나 싶어요. 안 그래요? 네. 여튼 우리 법은 아직까지는 5인 미만 업체에 대해서 많은 조항들을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 봤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휴일 중에 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휴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휴일이 뭘까요? 먼저 주휴일은 몇 인 이상 사업장 적용되죠? 아, 네, 또 5인 이상이에요. 1인 이상. 네, 계속 5인 이상을 고집하고 계시군요. 몇 인 이상? 1인 이상. 네, 오늘은 이제는 앞으로 잊어먹지 않겠죠.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2번째 조건이 뭐였죠? 개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개근상 받아보신 분? 아, 네. 우수 학생이었네요. 우리 지금 카메라 동영상 촬영하시는 기사님도 개근상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우등상은 타셨었나요? 와, 다 타셨네요.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서 개근한 근로자한테만 주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개근한다는 게 뭐냐? 이걸 볼게요. 이 질문 많이 하세요. 자, 지각을 3번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 3번 한 지각을 한 번의 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지각을 10번 했어요. 그래서 결근 하루 처리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지각과 결근은 완전 다르죠? 그렇죠? 결근은 아예 근무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각, 조퇴, 외출은 개근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분쟁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요. 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을 합해서 8시간이 되니까 하루를 결근한 걸로 처리하겠다. 이것도 위법입니다. 해당 시간만큼만 임금을 차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대신 합한 8시간을 연찬계로 처리하자. 이건 노사가 합의를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주휴일날 받는 돈이 뭐예요? 주휴수당. 주휴수당입니다.
말씀드렸죠? 개근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한 주에 몇 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추가로 1분의 임금을 더 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뭐예요? 근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직원이 사장님, 저는 오늘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이번 주 휴일인 일요일 날 수당이 나와야 되죠. 그럼 다음 주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러한 경우에 이번 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럼 똑똑한 직원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월요일 날 출근해서 사장님 저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그 전주 주휴수당은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또 월요일 날 나와서 1시간 일하고 그만두면서 주휴수당 받으시려고 하면 그건 여러분 선택이겠죠? 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요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버립니다.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렇죠. 다 더해요. 다 더해서 쉽게 해서 5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일평균 나오겠죠. 그게 주휴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다 더했더니 20시간이었다. 5일로 나누니까 얼마? 4시간. 4시간이 9,000원이다.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네, 쉽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휴일보다 더 좋은 뭐가 나왔습니까? 휴가가 나왔어요, 여러분. 좋아요? 네. 이번 여러분 얼마 있으면 또 학기 휴가가 돌아오네요. 여름 휴가 계획 잡으셨나요? 아니, 그래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갈 상황이죠. 여튼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휴가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자, 연차 휴가 제도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요. 자, 연차 휴가가 적용되는 근로자가 누구인지 먼저 볼게요. 자, 상시 근로자 몇 인상 사업장이죠? 몇 인상 사업장? 네, 5인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이 될까요? 한 주의 근로시간 몇 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그렇죠. 자, 15시간 안 된 사람은 연차 자체가 적용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야 되겠죠.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연차 휴가가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씩 여러분 어려워져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필 또 세 번째 강의에 이 또 복잡한 일을 하니까 이제 여러분 졸기 시작할 겁니다. 졸음이 올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무세요. 너무 힘드시면. 자, 하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자, 연차 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첫 번째, 누굽니까? 그렇죠. 심사원입니다. 아직 1년째인 심사원의 경우에 연차 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이거 기억하세요. 2017년 5월 30일 이후로 입사한 사람만 적용됩니다. 이들은 한 달 개근하면 몇 개 발생하죠? 한 달에 한 개씩 발생합니다. 네, 마치 월차와 같은 개념입니다. 한 달에 한 개씩 발생합니다. 그럼 1년간 총 몇 개가 될까요? 11월 달까지 해서 11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달 12월 달까지 채우면 몇 개가 또 발생합니까? 15개가 발생하는 거예요. 총 몇 개가 되죠? 26개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자,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1월 달, 2월 달, 3월 달, 11월 달, 12월 달이 있습니다. 1월 달 개근하면 몇 개? 한 개가 발생합니다. 2월 달 개근하면 또 한 개.
한 개씩 발생하죠. 12월 달 개근하면 또 한 개. 자, 이때까지 몇 개죠? 11개. 11개가 됩니다. 자, 그럼 12월 달 또 개근해요. 한 개일까요? 몇 개가 될까요? 그렇죠. 이때는 한 개가 아니라 12월까지 1년을 채워버렸죠? 1년 후에는 15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개월까지 11개에다가 딱 1년을 채우면 15개, 합해서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신입사원만 그렇습니까? 1년이 넘는 사람 해당됩니까? 뭐라 그랬죠? 2017년 5월 30일. 그렇죠.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사람 중에 1년이 안 된 신입사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1년 11개월째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1년 11개월. 자, 1년이 넘고 나서 11개월 동안 매월 한 개씩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퀴즈를 냅니다. 헷갈릴 거예요. 1년이 넘었어요, 이제. 1년이 넘고 이제 첫 달 근무를 합니다. 그럼 1년 1개월이에요. 첫 달 개근했습니다. 이 첫 달에 한 개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요. 일단 1년째까지 다 나왔죠? 그 다음 해, 즉 이제 1년 1개월을 근무합니다. 그 1개월에 대해서 연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개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한 달에 한 개씩 발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1년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입사원만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5개월을 근무하고 우리 드림 청년 친구가 1년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나머지 이 5개월에 대한 연차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1년에 대해서는 26개였죠. 나머지 5개월 차에 대해서는 연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5개.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1년을 넘은 사람은 그 뒤의 기간이 1년을 못 채우면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의 원칙은 1년을 채워야 돼요. 근데 1년을 채우지 못했는데 매월 한 개씩 주어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입사원만. 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드림 청년 친구들도 지금 아마 헷갈릴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확히 들으세요. 자, 원래 연차는 원칙이 1년을 채워야 됩니다. 1년을 채우면 몇 개가 되죠? 1년 후에 15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한 달에 한 개씩 연차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신입사원만. 이해되시죠? 신입사원은 한 달 개근을 하면 한 개씩 주는 거예요. 그게 예외입니다. 자, 그러면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그만둔다. 이 1년이 지난 6개월에 대한 연차는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1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했을 거라고 가정하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신입사원이 아니라 근속이 1년 이상인 사람이에요.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아시겠죠?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자, 1년간 내 근로일에 몇 퍼센트 이상? 80% 이상만 출근하면 발생해요. 몇 개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첫 해는 어떻게 됩니까? 자, 매월 한 달에 한 개씩 생기죠? 11개가 생겨요. 그래서 1년 후에 몇 개 발생하죠? 15개가 생겨요. 그렇죠? 그 다음 또 2년째 일하면 또 몇 개가 됩니까? 또 15개가 되죠. 그리고 3년째 일하면 몇 개가 되죠? 그때부터는 한 개가 늘어납니다. 16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홀수일 때마다 한 개씩 늘어나요.
15, 15, 16, 16, 17, 17. 그래서 25년, 자, 25일이 한계입니다. 제한이에요.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25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더 제가 특별한 경우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첫 번째, 내가 산재로 일을 못할 수 있겠죠. 산재로 입원을 했다. 이런 기간. 그 다음 출산으로 일을 못하고 휴가를 받았다. 예비군 훈련 받고 있다. 우리 기사님 혹시 민방위 훈련 기간 끝났나요? 자, 민방위 훈련 우리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청년 드림 청년 친구들 중에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일을 못 합니다. 결근이에요. 자, 이때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차 산정할 때.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일부표현입니다. 네. 그 다음 투표하는 경우에. 자, 육아휴직 기간.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 결근을 하지만 연차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할까요? 100% 출근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쉽게 계산 여러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다. 육아휴직을 1년간 썼어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다시 돌아와서 한 25일 근무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해에 연차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15개 똑같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휴가는 전부 다 출근으로 100% 다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 이번은 약간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코로나 있죠? 코로나로 휴업을 했다. 이런 경우들. 그 다음에 사업주가 아파서 몸이 아파서 잠깐 쉬어야 된다. 이런 휴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직을 받아서 정직 기간, 가족 돌봄을 위해서 휴직한 기간, 자, 그 다음 해외 연수 기간. 이런 기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는 여러분 출근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느냐? 이 기간 자체를 아예 전체 기간에서 빼요. 예, 아예 이 기간을 도려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만약 그럼 이 기간이 6개월이었다. 그럼 총 12달에서 이 6개월간의 모든 기간과 출근 관련된 걸 다 빼버리고 나머지 6개월만 가지고 출근율을 따져서 연차를 산정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봐요. 첫 번째는 이런 기간은 전부 다 그냥 100% 출근을 인정해 버립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 두 번째는 이 해당하는 기간 자체는 누구의 잘못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을 그냥 우리 완전 무시해 버리고 나머지 기간만 가지고 연차 휴가를 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사례입니다. 정상적으로 연차를 따지면 16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직원이 6개월 동안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해 버립니다. 아까 가족 돌봄 휴직은 출근으로 간주했던가요? 어땠던가요? 그 기간을 제외한 도려내는 두 번째 해당됐었죠.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가족 돌봄 휴가는 어떻게 해요? 6개월을 빼버립니다. 빼고 원래 들어오면 16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비례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래 16개가 발생해야 되는데 6개월간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이 16개의 절반만큼만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면요, 제가 다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이게 가족 돌봄 휴직이 아니었고, 자, 산재 치료 휴가였다. 산재 휴가 기간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출근으로 간주해서 출근으로 간주하죠?
그러니까 그냥 16개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육아휴직이었다. 그럼 몇 개일까요? 똑같이 16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사례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연차휴가 산정 연수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풀어보세요. 자,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들은 청년 여러분이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직원은 2019년 1월 1일 날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날 퇴사를 해버렸네요. 몇 개월 근무했나요? 6개월을 근무했네요. 자, 이 직원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몇 개입니까? 몇 개요? 왜 6개죠? 6개월 총 근무했죠. 그렇죠. 마지막 6개월치도 한 개가 발생하죠. 자, 그래서 총 6개가 됩니다. 근데 이 6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연차휴가 수당으로 퇴사 시에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시험 보다 보면 질문이 길면 어때요, 여러분? 짜증이 납니다. 자, 질문이 이제 길어졌어요. 좀 복잡해요. 근데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날 입사를 했네요. 그리고 2020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뭘 했습니까? 6개월은 망근했네요. 자, 근데 7월부터 12월까지 뭘 했습니까? 개인 병가를 사용했어요. 결근입니까? 아닙니까? 통째로 빼야 됩니까, 이건? 결근입니까? 아닙니까? 결근이죠. 이건 개인 병가예요. 그냥 결근입니다. 결근철입니다. 그리고 2021년 복귀합니다. 자, 그럼 2021년도에 연차는 몇 개가 생긴가요? 자,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볼게요. 이미 1년이 넘은 직원이죠. 1년차가 아니죠. 이미 1년이 넘은 직원이기 때문에 매월 한 개씩 발생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럼 볼게요. 2021년도 연차를 보려면 2020년도에 어떻게 근무했는가를 봐야 되겠죠. 자, 먼저 6개월간 만근했고 6개월간 뭐 했습니까? 결근해 버렸어요. 그러면 실제로 만근한 개월 수는 6개월입니다. 딱 6개월만 근무한 거예요. 80%를 넘겼습니까? 못 넘겼습니까? 자, 80%를 못 넘겼습니다. 15개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자, 근데 이때 또 법이 개정됩니다. 어떻게 개정되느냐? 80%를 못 넘겨버리니까 연차가 한 개도 없어요. 와, 그럼 이런 노동자에게는 휴가가 아예 없다. 구제하자. 그래서 어떻게 법이 개정되냐면 80%를 못 넘긴 직원에 대해서는 그 못 넘긴 기간 동안 월 개근을 하면 한 개씩 주도록 법이 또 개정돼요. 자, 그럼 80%는 못 넘겼지만 몇 개월 개근했나요? 6개월. 그럼 몇 개? 6개가 발생합니다. 자, 이해되신가요? 네, 좋습니다.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월 1일 날 입사를 했습니다. 5월 달까지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결근이에요? 아니에요? 결근이죠. 그리고 나머지 6월부터 12월 달까지 근무는 했는데 개근하는 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요. 방금 전하고 다르죠? 방금 전은 뭐 했어요? 6개월간 개근을 했어요. 이 달은, 근데 이 사람은 아예 개근한 달이 없어요. 자, 그러면 2021년도 연차는 몇 개일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이건 막 복잡하네요. 자,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 오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아주 시원하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날 입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근무하고 내후년 2022년 3월 31일 날 말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총 연차 일수는 몇 개일까요? 자, 만근을 전제하는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제가 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020년도 올해 14원이에요, 아니에요? 14원이죠, 올해. 그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몇 개가 발생합니까? 11개가 발생하겠죠, 우선. 그 다음, 자, 1년을 채우면 몇 개가 발생합니까? 15개가 되죠. 자, 그 다음 내년 2021년 또 1년을 채웁니다. 몇 개? 또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러죠? 그 다음 마지막 해 2022년 또 3월달까지 근무했어요. 이때는 몇 개가 발생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1년을 채웠어요? 못 채웠어요? 그렇죠. 재직기간을 1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이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 몇 개예요? 30개에 11개.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매니저님들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매니저님들께서 답을 해주시든지 모르시면 매니저님께서 저한테 또 연락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좀 전에 했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011년 오래전에 입사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내년에 자, 육아휴직을 사용합니다. 1년간.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복귀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해 퇴사합니다. 2022년도 발생 연차는 몇 개일까요? 자, 여기 핵심은 뭡니까? 육아휴직은 출근한 걸로 간주가 되죠. 자, 그러면 2011년도부터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11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몇 년 차 산정하면 몇 년 차입니까? 그렇죠. 11년 차 근무한 겁니다. 그럼 정상 연차는 원래 11년 차 근무하면 20개가 돼요. 그러죠? 그런데 마지막 해에 지금 육아휴직을 쓴 겁니다. 출근으로 간주가 되죠. 정상적으로 20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연차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강의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제는 해고입니다. 해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고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요. 해고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고는 크게 정당한 이유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입니까? 통상해고. 두 번째는 징계해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여러분 아시죠?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정리해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해고로 하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처음에 채용할 당시에 그 채용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하는 해고가 바로 통상해고입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는 걸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업무 복귀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운전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돼 버립니다. 이런 경우들이죠. 그 다음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 자격증을 상실해 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들이죠. 자, 그 다음 또 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사유로 장기간 휴직을 해버린다. 뭐 연수를 가기 위해서라든지. 자,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 다음 성격이나 적성이 부적합하다. 그 다음 어떤 특정 종교를 위한 사업인데 종교를 전향해버린다. 자, 이런 경우들이 바로 통상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통상해고는 여러분 꼭 어떤 절차는 필요치 않고요. 중요한 건
이 사유가 실제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럴 때 할 수 있는 해고가 바로 통상해고입니다. 자, 두 번째, 징계해고. 징계해고는 뭐냐? 말 그대로 징계상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해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근로자에게 비행위가 있는 경우이죠. 비행위 어떤 경우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무단 결근을 했다거나 동료 간에 폭행을 했다거나 이러한 경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해임됐다, 면직됐다, 파면됐다, 그런 게 바로 징계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징계해고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위반해 버리면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가 있으면 반드시 절차를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리해고. 정리해고 들어보셨죠?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어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해고입니다. 그래서 징계해고는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자, 이런 요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되고, 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고할 때는 며칠 전 통보를 해야 되죠? 30일 전이죠. 정리해고는 50일 전 통보를 해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이런 요건을 거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해고 예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통보해야 되죠? 30일 전입니다. 자, 중요한 거. 몇 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됩니까? 그렇죠. 이건 5인이 아닙니다. 부당해고의 문제는 5인 이상이지만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하는 이 조항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입니다. 네. 자, 그 다음 휴일이나 휴무일도 이 30일 안에 다 포함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해고 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자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오늘 즉시 해고를 해도 됩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3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자, 두 번째, 천재사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누구예요? 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람은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네. 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30일 전에 반드시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법인이 해산이나 폐업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즉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순한 매출 감소, 경영난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여러분 해고는 뭘로 통보해야 되죠? 반드시 서면.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서면 통보도 몇 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인가요? 1인 이상인가요? 몇 인? 5인 이상입니다. 기억하세요. 4인 이하는 적용 안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서면 통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카톡, 문자 메시지 인정 안 돼요. 이건 해고 무효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를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그 다음 출산휴가 여성, 그리고 그 후 30일. 그 다음 누구예요? 육아휴직 기간.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 기간 내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절대 금지 기간은 몇 인 이상 사업장 적용될까요? 기억하세요. 5인이 아닙니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만약 여러분께서 해고가 됐다. 이럴 때 어떻게 나는 구제받나요? 자, 구제받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방법과 법원을 통한 구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노동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방법이 훨씬 더 신속하고 돈도 적게 듭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다가 우리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대신 이 구제 신청을 받는 적용되는 사업장은 몇 인 사업장? 5인 사업장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가 해고된 날로부터 내가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3개월 넘어버리면 구제 신청을 못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퇴직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금 요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먼저 재직기간이 얼마가 돼야 되죠? 1년 이상. 그렇죠. 365일 이상 재직을 해야만 퇴직금 발생합니다. 자, 제가 어떤 경우 봤냐면 364일인데 이 사람이 잘못 계산하고 364일 만에 그만둬 버려요.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365일을 꼭 채워야 됩니다. 두 번째, 매주 몇 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1년 일하면 약 한 달치 정도의 급여가 퇴직금 1년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여하튼 대한민국의 노동자라면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그 다음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많죠. 우리 회사는 월급에다가 퇴직금을 포함해서 줍니다. 가능합니까? 자, 이건 인정이 안 됩니다. 퇴직금은 여러분 언제 줘야 되죠? 퇴직 후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서 매월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인정 못 받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될까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2020년 필수 노동법에 대해서 중요한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유익한 강의가 되셨나요? 네. 네, 다들 그랬다고 대답을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제 메일로 문의를 하시거나 또 우리 드림 청년 매니저님들께, 유능하신 우리 매니저님들께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웃고 우리 아주 즐겁게 신나게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